주한미군, 당장 철수해도 된다.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사흘 전, 트럼프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던진 최후 통첩이었죠.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다. 단, 분담금을 10배로 늘린다면 재논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굽신거리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아닌 담담한 한마디였어요. 철수? 아시죠? 이 두 글자가 워싱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자신감일까요? 75년간 이어온 동맹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주한미군 철수요? 아시죠? 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 한국 청와대 국무회의실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한국 대통령의 한 말이었죠. 미국을 향해 던진 이 폭탄 발언을 저는 9,000km 떨어진 펜타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전략분석연구소에서 15년간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일해온 컨설턴트죠. 그리고 20대 시절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관세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터진 폭탄 선언이었죠.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군사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 트럼프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즉시 검토한다. 단,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로 늘린다면 재논의할 용의가 있다. 10배요. 현재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연간 약 1조 원인데 그걸 10조 원으로 늘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저는 그 순간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하려는 건가? 사실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트럼프 일기 시절부터 계속 나왔던 카드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담금 10배 인상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까지 내걸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죠. 한국이 빠르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면 타협안이 나올 거야. 동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래왔거든요. 주한미군 문제만 나오면 한국은 절대 강하게 나올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청와대도 국방부도 외교부도 조용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언론들은 담담하게 자주국방론의 재점화 같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선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저도 펜타곤 상황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켜봤어요. 한국 대통령이 강요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철수하신다고요? 아시죠? 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식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성명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무회의 중 나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굽신거리는 의미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번 해보시죠라는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바로 이어서 말했거든요.
자주 국방 완성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펜타곤 내부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내부적으로 다른 계산이 있을 거야. 곧 비공식 채널로 연락이 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어요. 한국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 언론들은 K방산 수출 1,000억 달러 시대 같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때 제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사무실에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였어요. 존슨, 긴급 미팅이다. 지금 당장 와라. 차관보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차관보가 저를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존슨, 한국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와라. 이번엔 군인이 아니라 전략 컨설턴트 자격으로 가는 거다.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다시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제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제 아버지 로버트 존슨은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다가 중국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죠. 퇴역 후에도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우리가 피로 지켜낸 나라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이야. 20대 시절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주한미군 지원을 했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캠프 험프리스에서 복무했죠. 그때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자신감이 예전과 차원이 달랐거든요.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임무 브리핑을 받으면서 더 놀랐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작년에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K방산이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까지 휩쓸고 있다는 보고서 봤나?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로 주한미군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정치적 블러핑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체가 바뀔 수도 있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선입견 없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다고요. 과연 트럼프를 향해 하시죠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한국 재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피 흘린 과거와 함께 다시 찾은 그 땅에서 저는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평택으로 향하는 길,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찾는 캠프 험프리스였거든요. 제가 20대 시절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갓 임관한 소위 시절 배속받았던 그 기지죠. 당시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어요. 택시가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6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되었다더군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14.7평방킬로미터래요. 여의도보다 5배나 크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 방문 목적 검토, 동행자 지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옛 기억이 떠올랐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한된 지역만 안내받으며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거든요. 미군 기지 안에서 말이에요. 동행한 공보 담당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한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가 간단히 답했어요. 구체적인 비율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국인이 절반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식당, 상점, 시설관리구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방문한 기지 내 식당도 놀라웠어요. 메뉴부터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게 한국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팀 직원들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공개된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기지 건설에 총 110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그중 92%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거였어요. 약 101억 달러, 15조를 한국이 낸 셈이었습니다. 토지 제공, 건설비, 기존 주민 이주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죠. 미군 기지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지어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도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력, 용수, 통신,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인프라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력 요금이었어요. 한국 일반 요금의 절반도 안 되는 특별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전력비를 한국이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기지 확장 때마다 추가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농민들 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심지어 과거 환경오염 정화 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떠안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동맹인가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학교, 체육관, 골프장까지 있는 완전한 도시였어요. 미군 가족들을 위한 고급 주택단지, 쇼핑몰, 심지어 테마파크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운영비까지 한국이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통신시설 관련 설명도 인상적이었어요. KT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광케이블, 위성통신,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한국 기술로 구축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군 기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모든 걸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전력 공급은 한국전력이, 용수 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기지 내 폐기물 처리까지 한국 업체에서 하고 있었어요. 기지 주변 소음 피해 보상도 모두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매년 수십억 원을 지급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전투기는 미군 소유라는 게 아이러니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님이고 한국이 호스트인 셈이네요. 저녁 시간이 되어 예전 동료 몇 명과 만났어요. 6년 전 함께 근무했던 친구들이었죠.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야. 여기 많이 바뀌었지? 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한국의 지원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 공개된 사실이야. 데이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보안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6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땅을 내주고 돈을 대주고 기술을 제공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저 그 위에 얹혀 있을 뿐이었어요. 심지어 각종 특혜와 혜택까지 받으면서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이 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얹혀 있었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개된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기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급여와 무기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고 있었어요. 연간 운영비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 세금으로 미군의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할 수 없는 건 오히려 우리 미국 아닌가요? 한국 없이는 이 거대한 기지가 단 하루도 운영될 수 없었거든요. 전력이 끊기고 통신이 마비되고 급식이 중단되고 시설 관리가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점심시간에 만난 한국인 직원과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일반적인 수준에서만요. 여기서 오래 일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0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미군들은 순환보직이라 자주 바뀌는데 저희는 계속 여기 있으니까 시설을 더 잘 알죠.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미군보다 한국인이 기지를 더 잘 안다는 거였어요. 기지 내에서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무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화시스템, LG CNS 등 대기업들이 모두 입주해 있었어요. 각각 다른 분야를 전담하며 기지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5G 통신망, AI 보안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기지 내 산책로를 걸었어요. 허용된 구역 내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가 철수를 말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하시죠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정말로 철수할 수 있다면 해보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철수할 수 없는 건 우리 미국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순진했던 소위 시절에 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제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자신이 있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을 되짚어보고 싶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6년 전과는 달리 도시가 훨씬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부산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기념관 앞에 서니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3년 아버지가 부산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겨우 21살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옆에는 한국인 간호사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사진이었죠. 한국은 지켜야 할 친구야, 마이클. 아버지가 어릴 적 저에게 하셨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천천히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25 전쟁 관련 전시실로 향하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미군 참전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 빼곡히 적혀있는 전사자 명단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36,574명의 미군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중 한 명이 제 아버지였어요. 전시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아버지는 당시 겨우 18살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대한 풋내기 병사였죠. 처음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공산주의와 싸우러 간다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부상당한 아버지를 돌봐준 한국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미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죠.
전시실 한쪽에는 당시 한국인들이 미군에게 보내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서툰 영어로 쓰인 감사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군분들. 우리의 땅을 지켜주셔서. 이런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간병해준 간호사분이 써주신 편지였죠.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저는 기념관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주신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이클아, 아버지는 한국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그보다 큰 걸 얻었단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건 바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한국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더 나아가 인류애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군이 아닌 해방군으로 봐주었다. 아버지의 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받고 그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보여주셨던 특별한 관심 말이에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성과를 낼 때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봐라, 마이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트럼프의 철수 위협과 분담금 10배 인상 요구를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과연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정한 우정인가 싶었거든요. 기념관 근처 유엔 묘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터키, 호주 등 16개국 군인들의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묘비 하나하나를 둘러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들은 모두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념과 신념 때문이었죠. 아버지, 지금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군 묘역에서 잠시 묵념을 들였어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그들을 위해 많은 걸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어요. 매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행사를 열어주고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 기념품 증정, 심지어 후손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유엔 묘지를 나오면서 한국인 안내원분과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매년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특히 6월과 10월에 많이 오세요.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드리거든요. 안내원분이 말씀하셨어요. 병원비부터 숙박비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안내원분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학금, 문화교류 프로그램, 심지어 취업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한국을 향해 분담금 10배를 요구한다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부산 거리를 걸었어요. 번화가에는 미군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노래방에서 나오는 미군들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가요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호텔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마이클아,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 돕는 것이다. 아버지의 글이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게 기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의 헌신과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이에요. 캠프 험프리스에서 본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천문학적 비용들, 불합리한 요구들까지 들어주는 모습들 말이에요. 이게 과연 공정한 동맹인가 싶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한국이
지금은 미국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대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우정의 문제였거든요. 한국은 70년 동안 그 신뢰와 우정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였어요. 과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아버지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부산에서의 깊은 성찰 이후 저는 서울로 올라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국회였어요. 공개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자주국방 로드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침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방 전문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철수가 위협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완전한 자주국방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어진 발표 내용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세계 9위라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년 기준이었어요.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6위 수준이죠. 전문가가 답했어요. 2027년에는 탑4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열심히 메모했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K방산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또 다른 발제자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주요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 나온 숫자들이 압도적이었어요. 폴란드와만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죠. 중동 지역과의 계약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발제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까지 K방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의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의 철수 위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기대되는 면이 있어요. 의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완전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위협이 아니라 기대라고 하다니요. 다음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공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ADD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한국의 국방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죠.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라는 거였어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말이죠. 현재 시험 발사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만 보유한 기술이죠. 드론 군집 체계도 놀라웠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임무를 분배한다는 거였어요. 이 기술은 이미 실전 배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에요. 암호 통신 분야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은 물론 어떤 적국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였습니다. 양자 암호 기술까지 도입했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왜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오후에는 한화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K방산의 대표주자 중 하나였거든요. 공개된 전시관을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시된 무기 체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 해궁 함대공 미사일, 신궁 휴대용 방공 미사일까지요.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었어요. 해외 수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안내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40여 개국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특히 중동과 동유럽에서 러브콜이 끊이질 않아요. 전시관에서 본 영상이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열린 K무기 시연 장면이었거든요. 현지 군 관계자들이 연신 감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확도와 신뢰성에서 독일, 미국 제품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히려 세계 각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갔습니다. 아덱스 코리아라는 행사였어요. 한국 방산 업체들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몰려 있었어요. 특히 한국 업체들 부스 앞에는 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두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카이 부스에서는 KF-21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어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프로젝트였죠. 해외 수출 문의가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10여 개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관심이 뜨겁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무기들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1위 수출 실적을 기록했어요.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9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그 한국인가 싶었거든요. 전시회를 나오면서 한 외국 바이어와 우연히 대화를 나눴어요. 폴란드에서 온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거든요. 그가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켜요.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9위 군사력, 방산 수출 6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드론 군집 체계까지. 이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완전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트럼프가 철수를 말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하시죠라고 한 이유를 말이에요. 정말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철수가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한국의 담담함은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 자신감이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발견들을 정리하며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보고서 작성 지시가 떨어졌어요.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한 거였죠.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군사적 자립과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죠.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포함했습니다. NSC 회의가 열린 날, 저는 브리핑을 위해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NSC 보좌관 등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곧바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국을 잃으면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을 잃게 되는 거라고요. 국무장관도 맞받아쳤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관계 파탄은 전체 동아시아 전략을 흔들 거예요. 하지만 예산 담당 관리는 달랐어요. 분담금 10배는 과도하지만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도 충분하지 않죠. 그때 CIA 분석관이 놀라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작년에 17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군집 체계, 차세대 전투기까지. 한국은 이미 군사기술 강국이 되어 있어요. NSC 보좌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 위협이 실제로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저는 그때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실제로 한국 내부 분위기는 위기감보다 기대감에 가까워요. 완전한 자주국방의 기회로 보고 있죠. 정말 그런가요? 국방장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철수를 환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군 정보 담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어요. 중국이 가장 좋아할 상황입니다. 한미동맹 균열은 중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거예요. CSIS와 RAND 연구소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에요. 또 다른 분석관이 덧붙였죠.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분담금 문제는 단순한 명분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NSC 보좌관이 물었어요. 캠프 험프리스만 봐도 그래요. 기지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운영비도 대부분 한국이 지불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죠. 전력, 통신, 급식,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게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기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렇다면 철수 위협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어요.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졌죠.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무너져요. 한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워요. 대만 방어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자살과 다름없다는 걸 말이죠. 회의 후반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미국 일부 기지들에도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였죠. 어떤 종류의 장비들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통신 장비, 방공 시스템, 심지어 일부 무기 부품까지 한국산이에요. 정보 담당관이 답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이들 기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미국 기지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니요. 더 심각한 건 차세대 기술 격차예요. CIA 분석관이 추가로 설명했죠. 5G, AI, 양자암호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갈 즈음 NSC 보좌관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철수 위협을 철회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을 일방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지 말고 동등한 동맹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죠. 그날 밤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위기의 본질은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약한 한국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는 정의는 진정한 동맹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그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후속회의 소집 통지가 왔어요.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백악관에서의 격렬한 논쟁 이후 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깊이 조사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부산항과 한국 전역의 미군 지원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죠. 부산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곳을 바라봤어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미군의 동부가 전략 거점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부산항만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이곳이 미 해군의 동부가 최대 보급항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죠. 연간 미군 관련 물동량만 수십만 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칠함대 작전에 필요한 모든 보급품이 이곳을 거쳐가요. 항만공사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연료, 식료품, 부품, 심지어 무기까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죠. 저는 부산항의 규모와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답게 시설이 어마어마했죠. 미군 전용 부두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누가 건설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한국 정부죠. 미군 지원을 위해 특별히 확장한 부분도 많아요. 담당자가 답했어요. 부산에서 시작된 조사는 한국 전역으로 확산됐어요. 철도, 고속도로, 전력망, 통신망까지 모든 인프라가 미군 작전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KTX 고속철도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유사시 미군 장비와 인력 수송을 위한 특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거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이동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고속 수송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군도 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고속도로망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전국 어디든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였죠. 미군 중장비 수송을 고려해서 설계된 부분도 많다고 했어요. 전력망 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전력이 미군 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이 상상을 초월했죠.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전력을 특별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해도 미군 시설은 최우선으로 복구해요. 한전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24시간 비상 대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죠. 혹시 불만은 없으세요?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동맹국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70년간 함께해온 친구니까요. 통신망은 더욱 놀라웠어요. KT, SK텔레콤, LGU+ 등 모든 통신사가 미군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죠. 보안이 확보된 전용선부터 위성통신까지 모든 걸 지원하고 있었어요. 미군의 모든 통신이 한국 기업 기술을 거쳐가요. KT 관계자가 말했어요. 광케이블부터 5G까지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죠.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부분 우리가 부담해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위성통신 분야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위성 기술이 미군 작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KT, SAT, 한화시스템 등이 군사용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국 일부 기지들이 한국산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데이터였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버지니아 등지의 기지에서 한국 기업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죠.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어요. 함께 조사하던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일부 기지 운영이 어려울 것 같네요. 더 충격적인 건 차세대 기술 분야였어요. AI, 양자 컴퓨팅, 6G 통신 등에서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거든요.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미군 장비에 필수적이었어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LG 디스플레이의 군용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 유지가 불가능해요. 산업 전문가가 말했어요. 공급망 전체가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만난 미군 관계자들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어요. 모두 한국의 지원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지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요. 한 미군 장교가 말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는 해외 기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든 게 그래요. 편의시설부터 기술 지원까지. 정말 집같이 편해요. 또 다른 장교는 더욱 솔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예요. 정말 그 정도인가요? 네, 한국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군을 수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미군의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였던 거예요. 물류, 통신, 정보, 기술 모든 면에서 한국이 미군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의 군수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사 마지막 날, 저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다시 방문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묵념을 드렸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 세대가 피로 맺은 동맹이 이제는 기술과 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는 정의는 진정한 동맹에 있었죠. 그리고 그 동맹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제목은 한국 미군에 숨겨진 생명선이었죠. 한국 없이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진실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맹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버지 방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한국 전쟁 당시의 편지들과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1953년 3월, 부산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아버지의 또렷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메리에게. 나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곳 사람들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일 놀라고 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니 아버지의 진솔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는 헛되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희망을 보면 확신한다. 또 다른 편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김 간호사가 내 다리를 치료해주면서 울었다. 자신들도 어려운데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아버지는 편지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어요.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한다. 사진들도 하나씩 살펴봤어요. 부상당한 아버지를 돌보는 한국인 의료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의 표정이 밝았어요.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웃고 계셨거든요. 마지막 편지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후에 쓰신 글이었죠. 아들아, 아버지는 한국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그보다 큰 걸 얻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건 바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이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더 나아가 인류애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군이 아닌 해방군으로 봐주었다. 아버지의 글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받고 그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어릴 적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한국 관련 뉴스를 보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특별한 관심 말이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의 아버지 모습이 기억났어요. 봐라, 마이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때 제가 물어봤었죠. 아빠,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하다마다. 저 나라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버지가 답하셨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는데도 다시 일어섰잖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4강에 진출했을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한국인들의 열정을 봐라. 저 정신력이면 뭐든 해낼 수 있어. 정말 대단하네요, 아빠. 제가 감탄했죠.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저들은 원래 그런 민족이야. 아버지는 평생 한국의 발전상을 지켜보셨어요.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셨죠. 우리가 지킨 가치가 꽃을 피우고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트럼프의 철수 위협과 분담금 10배 인상 요구를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과연 아버지가 원했던 동맹의 모습일까요? 상자 맨 아래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어요. 손글씨가 떨려 있어서 읽기 어려웠지만 내용은 명확했죠. 마이클아,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 돕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게 기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의 헌신과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캠프 험프리스에서 본 것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이 부담하는 천문학적 비용들, 불합리한 요구들까지 들어주는 모습들 말이죠. 이게 과연 공정한 동맹인가 싶었어요. 부산항에서 본 미군 지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인프라와 기술 지원을 보면서 감탄했거든요. 이런 대우를 받는 해외 기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한국이 지금은 미국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대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편지들을 모두 읽어봤어요. 하나같이 한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한국은 우리의 형제라는 표현이 자주 나왔어요. 형제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가 형제일까요?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죠. 오히려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1950년과 2025년, 7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미동맹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야 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균형이 깨져 있었어요. 한국은 계속 주고 있는데 미국은 받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다.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한 거였죠. 제목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상호 협력 확대를 제안했죠. 이건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세대가 피로 맺고 한국이 70년간 성의로 지켜온 우정이었거든요. 그 우정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동맹의 가치는 손익계산서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제 정체성도 분명해졌어요. 저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과 함께한 동맹의 일원이었죠.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땅에서 자란 우정의 증인이었어요. 이제 그 우정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차관보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싶었거든요. 차관보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을 이끌었던 분이었어요. 존슨 컨설턴트, 잘 왔네. 차관보가 저를 소개했어요.
에이브럼스 장군님도 한국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계시네. 자네 보고서 읽어봤네. 정확한 분석이었어. 에이브럼스 장군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죠.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동맹이네. 에이브럼스 장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75년간 쌓아온 신뢰를 돈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지. 백악관에서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야. 차관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에이브럼스 장군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존슨, 자네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게 어떨까? 청문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동맹 관련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어. 차관보가 설명했어요. 자네 같은 현장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죠. 진정한 동맹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흥미로운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NSC에서 추가 분석을 요청했고 국방부와 국무부가 합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청문회 전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증언 내용을 최종 점검했어요. 제목은 피해 형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였어요. 청문회 당일 상원 의사당에 도착하니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였죠. 증언대에 앉자 위원장이 말했어요. 존슨 컨설턴트, 한국 현지 조사 결과를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2달간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곳은 우리가 함께 싸운 피해 형제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위원이 물었어요. 캠프 험프리스 하나만 봐도 그래요. 110억 달러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어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죠. 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지원이에요. 통신, 전력, 교통 모든 인프라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 일부 기지들도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죠. 그렇다면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이 질문했어요. 분담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미 한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제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라고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가슴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 돕는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어요.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동맹으로 대해야 해요.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방산 수출 6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차세대 전투기까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철수 위협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위원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전략적 자살이에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한국을 잃는다면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체를 잃게 돼요. 중국 견제도 대만 방어도 불가능해져요. 청중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증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방청석에서 일어선 사람들도 보였죠. 청문회 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제 발언 중 한국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라는 부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청문회 직후에도 백악관의 공식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존슨 컨설턴트 증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의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많은 동료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언론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재조명하는 기사들이 늘어났어요. 여론조사에서도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었죠. 한 달여가 지난 후 드디어 백악관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한미동맹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중요한 발표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이죠. 청문회 이후 철수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보류가 아니라 철회가 된 거였죠. 오히려 새로운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상호 투자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죠. 저는 이제 곧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서죠. 바쁜 나날 속에서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한미동맹이 진정한 우정으로 거듭났어요. 75년 전 아버지가 피로 맺은 우정이 이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죠. 동맹이란 손익계산서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함께 흘린 피, 잃은 목숨, 그리고 지켜낸 미래로 증명되는 것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지켜주는 동맹입니다. 75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우정이 오늘날 기술과 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